몇 번 시작하냐면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야 하나만 설명하면 끝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파트 되게 쉬운데 아까 잠깐 미리 얘기했던 광전효과 거기 파트만 좀 새로운 부분이라 거기만 좀 새롭게 좀 자세하게 다뤄주면 나머지 봐봐. 화석연료 뭔지 몰라? 알아요. 태양광 발전 요거만 원리 잠깐 좀 더 설명하겠다고. 핵발전, 풍력발전 몰라? 알죠? 넘어갈게. 끝. 잘 가 집에. 이럴 수 있다는 건데 이럴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체크할 부분부터 볼게요. 쌤 마음은 빨리 끝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일 먼저 체크할 부분은 바로 이 표입니다. 표 확대해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제일 많은 게 석유, 그 다음 많은 게 석탄, 그 다음 많은 게 천연가스죠. 세 개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합쳐서 화석연료라고 불러주는 거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화석연료가 이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조금 바꾸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원자력 발전과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 발전들에 대한 걸 오늘 배울 건데 아직은 이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공급량,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완전 턱없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는 거. 현재를 인식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되게 문제점이 아직 많다. 너무 이쪽에 치중되어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에 치중하기 시작했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막 일어날 때 마치 영국의 산업혁명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산업혁명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막 할 때 그때 기계들 막 들여오고 자동차 엔진 이런 거 만들면서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특히 우리나라는 1일 자동차 거의 그래서 쌤이 어렸을 때 20살 때쯤에 쌤이 한 23, 24살 때쯤에 쌤이 대학생이었고 내 동생도 대학생이고 그럴 때 어머니 차 한 대, 아버지 차 한 대, 내 차 한 대, 동생 차 한 대, 네 가족인데 차 4대 이런 식의 그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차가 핸드폰이냐? 하나씩 다 있게? 이런 말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개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 어려운 거 먼저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예요. 체크할 포인트는 여기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와 같은 원리다. 광전효과가 저기도 이용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 먼저 여기를 좀 주목해 볼게요. 여기. 자, 요 태양전지라고 돼 있는데, 자, 태양전지를 만드는 요 금속판은 어떤 금속판 2개를 이어붙인 겁니다. 자, 금속판 2개 이어붙인 건데, 요 금속판의 정체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안 써있지만 써봅시다. 위에 있는 반도체가 우리 배웠던 반도체 중에서 N형 반도체입니다. 위에가 N형 반도체, 아래가 P형 반도체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반도체라는 것도 도체니까 어쨌든 도체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은 어떤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반도체에서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고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게 남아도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잠깐 써주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도는 반도체고 P형 반도체는 빈 공간, 양공이 남아도는 반도체예요.
자, 이런 반도체 두 개를 위아래로 이어 붙입니다. 위아래로 이어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태양광을 비추면요.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막 튀어나옵니다.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전자를 여기다 모아주는 거고요.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튀어나오진 않지만 양공들이 생성이 되면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반도체 두 개만 딱 붙여놨을 때는 전기를 띠지 않는데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다음에 태양광을 비춰주게 되면은 위에 전자들이 모이고 아래는 양공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마이너스 극이 되고 아래는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건전지처럼. 어떤 건전지야? 건전지도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마치 이렇게 생긴 건전지처럼 변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에서 띄게 됩니다. 아래가 플러스고 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치 뭐처럼 바뀐 거야? 건전지처럼 바뀐 거죠. 태양 때문에 전지가 된 거기 때문에 태양전지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태양전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 이게 뭐의 방향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은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즉 반도체 두 개 연결하고 전선 연결한 다음에 빛을 비추면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생성된 거죠. 터빈 돌렸나요? 터빈 따위 돌리지 않았죠. 터빈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새로운 전기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 방식입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는 쉽게 고갈된 에너지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하지만 화석 연료는 언젠가 고갈되잖아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2085년이면 화석 연료가 고갈된대요. 2085년이면 한 3년 정도 남았어요. 63년 정도. 63년 후에는 화석 연료를 전혀 쓸 수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화석 연료에 어마어마하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요 태양 전지판이 그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태양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억 년 정도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고요. 자, 원리에 대한 걸 좀 자세히 보고 있는 게 요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위에가 전자가 형성이 되고 아래쪽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를 모아두는 어떤 극들이 존재하죠. 전자가 어쨌든 여기 많이 모인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에 전자가 모이고 아래쪽에 양공이 모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체크할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직류, 전류가 직류가 발생한다는 거. 직류. 우리 여기 태양 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불러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불러줘요. 직류의 반대말은 뭐예요? 직류의 반대말은 띵띵 반대말은 교류죠. 교류를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하고요.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 다이렉트, 한쪽 방향으로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교류가 얼터너티브하다는 건 왔다 갔다 흐른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흐른다. 하지만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진 녀석은 교류가 아니라 직류이기 때문에 우리 가전제품은 교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가전제품은 교류를 안 좋아해요. 가전제품이 전류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지나가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해요. 이용하기가 편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러한 어댑터 이런 것들 미안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태양 전지로 만든 전기 자체가 그냥 직류죠. 굳이 어댑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직류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댑터가 따로 필요가 없다. 다이오드 같은 게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태양 전지판은 방금 우리가 봤던 하나의 단위체가 셀이에요. 이 셀이라는 단위체가 위에가 N극, 아래가 N극 반도체, N형 반도체, 아래쪽이 P형 반도체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탕탕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셀이라고 불러주고, 셀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불러주고요. 모듈을 또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을 어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단위가 셀, 모듈, 어레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태양 전지판이 고장났어. 모듈이 고장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난 부분만 뜯어가지고 셀 단위로 교체하면 됩니다. 교체하기가 간편합니다. 교체하기 간편해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추고 모든 부분을 손봐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좀 간단하게 수리하고 보수가 가능하다는 게 좀 간단해요. 원자력 발전소는 뭐 방사능이 흐르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좀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암기법이 셀이 가장 작은 단위가 한 글자, 좀 더 큰 단위가 두 글자, 더 큰 단위가 세 글자죠. 그래서 단위 글자 수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요거 말고는 사실 없고요. 제가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하고, 장단점 방금 잠깐 얘기했는데, 자, 생각해볼 문제예요.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 먼저 볼게요. 좋은 점 첫 번째, 자연에서 태양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환경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죠. 장점이고요. 진동과 소음이 있을 이유가 없죠. 터빈이 돌아가면은 진동과 소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동과 소음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수명도 길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게 방금 셀 단위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열흘 20일 동안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죠. 전기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 날씨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 그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다. 또 낮에만 할 수 있죠. 밤에는 못 만들어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는 밤에도 만들 수 있잖아.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에도 할 수 있지만 태양광이라는 건 낮에만 있으니까 발전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발전 효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1시간 동안 전기를 만들어야 돼. 근데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효율이 좋아. 막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거 1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걔네들보다는 훨씬 아무리 태양빛이 강하더라도 많은 전기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은 전기를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설치 면적이 되게 넓어야 돼. 걔를 따라가려면 어마어마한 넓이의 면적에다가 이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야 돼. 가능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 남아도는 땅덩어리가 많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남아도는 땅덩어리가 있어요?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추진하고 있지 않아? 바다 위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쫙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바다 위에. 아무리 국토 면적이 너무 좁으니까 그 넓은 바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며 태양 전지판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 전지판은 이렇게 어떤 판이잖아. 약간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 판이기 때문에 이게 반사되는 빛들도 있어요. 반사되는 빛들 때문에 정한이의 집에다가 반사되는 빛이 계속 가. 반짝반짝거려. 눈부실 거 아니야? 그죠? 또 정한이가 소를 키워. 근데 소를 키우는데 걔네들 계속 빛이 막 반사되고 가면 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앉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소 안 키우자. 쌤은 염소 키워요. 진짜로. 흑염소 6마리. 쌤 이렇게 본가 가면은 6마리 흑염소가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태양 전지판의 영향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사에 피해를 준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럼 조금 돌아가서 자, 화석 연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화석 연료 얘기.
자, 화석연료를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냐? 전 세계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했냐? 다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했어요. 물의 에너지, 바람의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해서 썼거든요. 근데 산업혁명 때 화석연료를 발견하는 바람에 우와 엄청나다. 여기서 에너지 엄청 나오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효율 너무 낮아. 효율 없는 거 필요 없고 효율 좋은 거 쓸 거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효율 좋은 거 쓰려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back to the yesterday죠. 다시 옛날에 썼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추세입니다. 현재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효율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이런 말 쓰는 재생에너지. 재생이란 말이 옛날 걸 돌려서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재생에너지라는 뜻이.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이제 구분될 겁니다. 그래서 왜 재생이란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화석연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필요한 건 이겁니다. 석탄은 식물,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미생물, 즉 동물성이죠. 동물성 미생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석유가 약간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석유에서 휘발된 물질이 위에 쌓인 게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석유와 함께 생성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주로 함께 매장되어 있는 이유가 휘발된 성분이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발음 잘해야 돼. 휘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착각하지 않을 게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이 내용이에요. 봐봐.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우리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죠. 근데 완전하게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 탄소가 불완전하게 연소되거나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거나 또는 연소되는 과정 중에 공기 중에 있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게 된다면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공해물질이야. 공해물질. 화석연료 자체가 공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 있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게 된다면 공해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이유는 효율성이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공해물질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 화석연료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산소랑 완전하게 결합할 수만 있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도 돼 있거든. 수소하고 만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나갈 게 없거든요. 이건 공해물질이 아니잖아. 이럴 것을 예상한 거야.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거든. 이럴 거로 예상했지만 공기 중에 있는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공해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대기오염, 환경 문제도 일으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긴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요.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화석연료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첫 번째 소개되고 있던 게 방금 설명했던 태양 광발전이 1번으로 소개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1번과 2번의 1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쉬운 거 먼저 할게요. 풍력발전 먼저 할게요. 풍력발전입니다. 풍력발전. 세 번째 발전 방식인데 풍력도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태양이 떠 있는 한 바람은 계속 불겠죠. 이제 이해되시고 태양이 떠 있는 한 바람은 계속 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바람도 계속 부니까 얘도 50억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풍력 발전. 바람 때문에 날개가 돌아가면 여기 터빈이 들어갑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저절로 만들어진 장치가 풍력 발전인데 자, 어떻게 하면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냐? 첫 번째, 바람이 세게 불면은 더 많은 전기 만들어지고요. 날개의 길이가 길면은 더 많은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프로펠러가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력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크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바람개비 형태로 만들어서는 그다지 전력을 크게 만들 수가, 전기를 많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근처에는 만들면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죠? 잘못해서 맞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어디다 대부분 만드냐? 어디다 만드냐면은 저 먼 곳에 산 꼭대기에다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적이 드문 저 오지에다가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장단점을 비교할게요. 장점은요. 설치가 비교적 간단해요. 만들어서 갖다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돼요. 꽂으면 되니까 설치가 간단하고요. 설치 기간도 짧아요. 가서 툭딱툭딱 꽂으면 되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원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료가 필요 없죠. 원료가 따로 필요 없어. 바람만 불면 되니까 원료가 필요 없으니까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전기 만들 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을 당연히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태양에너지가 아까 단점이 일조량이 일정하지 않다. 되게 어두운 날, 좀 비가 많이 내리면은 태양 광발전이 어렵다라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세기와 바람이 부는 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예측할 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1년 동안 이만큼의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만 의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모든 전기 시스템을 다 풍력 발전으로 바꿔! 대통령에 대해서 발표했어. 어떻게 된 거야? 돌맞아요. 그래서 미쳤구나. 아무것도 모르냐. 과학도 모르는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된 발전소가 따로 있고 얘는 보조 발전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얘는 붕붕 돌 때 소리 들어봤나요? 가까이 가봤나요? 여기 정서진이라고 정서진 가면은 커다란 이런 이게 있거든요. 그 옆에 가면은 붕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소음이 발생합니다. 소음 발생하고요. 상상하기 싫지만 새들이 가다가 부딪히기도 해요. 목 없는 새. 상상하지 마. 아무튼 이런 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쌤이 산을 너무 좋아해서 야, 저 산 좀 봐. 어마어마하게 멋있지 않냐?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 연도에 갔더니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10개 꽂혀있어. 다 꽂혀있어. 뭐야? 그죠? 내 입장에서는 자연 경관이 훼손된 겁니다. 그죠? 자연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나름 거기를 이걸 꽂으려면 거기 있는 일부 면적을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단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풍력발전소는 주로 산, 바다, 해양 근처, 바다 근처, 해양 근처, 바다 근처, 해양, 뭔 소리야? 바다 근처나 해양에 설치한다. 그래서 물 위에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요. 바다 근처에다 설치한다.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곳이죠. 그런 곳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핵발전. 예전에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녀석이 핵발전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 태양처럼 핵을 융합시키는 곳이 아니라 핵을 분열시키는 곳이야. 핵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분열하는 그 원료로 뭘 이용하냐? 알죠? 우리 우라늄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 우라늄 원료로 우라늄은 원자번호가 92번인데 질량수 235짜리를 사용합니다. 써놓으세요. 235짜리를 많이 쓰죠. 계속 나올 겁니다. 우라늄 92번인데 235짜리 우라늄을 잔뜩 준비해서 저것들을 여기다가 꽂아놓게 되는데요. 이 녀석이 뭐냐면 노란색이 써있지 않은데 연료봉입니다. 연료봉에다가 우라늄을 잔뜩 집어넣어서 대기시켜 놓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여기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뭘 쏘냐면요. 중성자를 쏩니다. 중성자를 뿅 쏴요. 어떻게 쏜다고?
뿅 쏴요. 빵 쏘면 안 되고요. 뿅 쏴야 돼. 뭔 소리야? 느리게 쏴야만 합니다. 느린 중성자를 쏴야 돼요. 느린 중성자를 쏴서 우라늄에 푹 침투를 시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뻥 폭발시킵니다. 마치 스파이가 나라에 침입해서 그 나라의 정부를 분열시키는 뭐 이런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근데 반면에 빠른 중성자를 꽝 쏘면요. 우라늄이 버팁니다. 쿵 튕겨내요. 뭐야? 그래서 절대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요. 일단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느린 중성자를 딱 쏴가지고 여기다 침투시켜서 이걸 뻥 터트립니다.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대부분 바륨이라는 물질과 크립톤이라는 물질로 많이 소개가 돼요. 두 가지 물질로.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안 물어봤어요. 둘로 분리가 되는데 이게 빵 터지면서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중성자 3마리가 튀어나가고 이 중성자 3마리가 또 다른 우라늄과 꽝꽝꽝 부딪히면은 또 얘를 또 분열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빵! 터지면서 나온 요 중성자 3마리는 속도가 느릴까요? 아니야. 뻥! 폭발에 의해 발생한 중성자이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 중성자 3마리는 또 다른 우라늄을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있다? 체크. 감속제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감속제가 뭐야? 감소시킨다.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물질이고요. 물질의 이름은 뭐다? 그냥 물입니다. 물을 채워놔요. 물을 채워놓으면 빵! 터져나온 이 중성자 3마리가 물속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속 지나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물속을 지나가게 돼요. 하지만 이 물은 다시는 우리가 쓰지 못하는 물이 되겠죠. 방사능에 노출된 물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라늄을 또 빵빵빵 분열시키면 각각 3개씩 또 중성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9마리의 우라늄을 또 분열시킬 수가 있게 돼요. 9마리는 또 27마리의 우라늄을 또 분열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써있을 거야. 연쇄 반응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2번에 나와있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 연쇄 반응이 그냥 계속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일어나 쫙 그냥 놔둔 거 통제 불능 그냥 다 터져버려 딱 놔둔 것이 원자 폭탄이에요. 원자 폭탄. 연쇄 반응 끝까지 일어나봐. 그래서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다 태워버리는 거. 자, 이게 이제 원자 폭탄인데요. 이 발전소에서는 그렇게 연쇄 반응이 무한히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성자의 개수를, 뭐의 개수를? 튀어나온 중성자의 개수를 컨트롤하기 위한 봉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있는 제어봉이에요, 제어봉. 이 제어봉이라는 게 중성자의 개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꽂아놓는 장치입니다. 자, 제어봉은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되죠? 카드뮴이나 붕소를 이용해서 제어봉을 설치하는데 저 카드뮴 붕소가 있으면은 여기로 중성자가 꽂혀가지고 더 이상의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게 만듭니다.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저렇게 내가 임의로 이 핵 분열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저 원자력 발전소가 됩니다. 이때 얘가 이거를 분열되는 동안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한다? 질량의 결손이 발생하고요. 질량이 결손된 거에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를 고압으로 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전기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진 걸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 뜨거워진 걸 식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바닷가 근처에다만 지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이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체크하자. 감속재로 물만 얘기했는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흑연도 있죠? 체크할게요. 물과 여기 흑연과 물 다용합니다. 감속재로 흑연도 이용이 돼요. 흑연, 물, 감속재로 이용되는 거 체크해놓고 제어봉은 카드뮴, 붕소 체크해놔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장단점만 비교하면 끝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첫 번째, 원자력 발전의 장점. 자, 연료비가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정부에서 자, 지금부터 1초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뭐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드세요.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연료를 가져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100만 킬로와트의 어떤 전기를 만들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 연료봉 있죠? 연료봉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 연료봉 한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양으로 따졌을 때 같은 전기를 만들 때 연료비가 적게 드는 건 오히려 이쪽이 적게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연료비가 저렴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라늄이 싼 건 아니야. 하지만 양이 좀 적다. 비싸지만 조금만 있어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용량 발전,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봤지만 이 핵분열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나요? 뭘 연소시키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바뀌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추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이 우라늄도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언젠간 다 쓸 겁니다. 언젠간 다 쓸 거니까 이것도 계속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은 아닌 거야. 두 번째, 발전,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냉각수를 바닷물을 이용하죠? 냉각수를 바닷물 이용해서 냉각시킨 다음에 그 뜨거워진 바닷물을 다시 바다로 그냥 버려요. 그럼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더 많이 세계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바닷물 전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수의 높이, 해수의 수면 높이, 뭐라죠?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건 되게 잘 알고 있는 단점입니다.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방사성 폐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썼던 장갑, 입었던 옷 다 방사능 묻어있기 때문에 다 모아다가 땅속에 묻어요.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아까 발생된 바륨과 크리톤 같은 새로운 물질들 있죠. 이것도 못 씁니다. 쓰지 못하니까 모아다가 다시 땅속에 다 묻어요. 땅속에 묻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사고로 이게 유출되거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겠죠. 또 실제로 방사능이 유출된 곳 장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어디 있죠? 체르노빌. 또 하나 일본에 얼마 전에 거기 어디야? 후쿠시마인가?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가 대표적인 어떤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거야.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그 주변 일대가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한 곳입니다. 거기서 괴이한 생명체가 방사능 오염으로 돌연변이가 만들어져서 괴이한 생명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우라늄 1g만 있으면 석유 1800리터, 석탄은 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대요. 1g 가지고. 책에 적혀있네요.